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숲 286회는 수전 선택 on women 여자에 관하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포스팅을 보고 이제 이 책이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고요. 되게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뭔가 눈빛이 강렬하죠. 맞아요. Too much. 여전사 같아요, 여전사.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나이 드신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 나온 본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결코 나를 해방된 여성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페미니스트였다. 여성이라는 재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연습에서 종종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페미니스트였어요. 요즘 세상은 페미니스트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되게 굉장히 뭐랄까 좀 위험하기도 하죠. 마치 호모섹수얼들이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 했을 때 공격을 받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사회가 페미니스트라고 커밍아웃을 하기를 강요받기도 하고 하면은 되게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어떤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격적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직장에서 뭐 상사가 너 페미니스트 아니냐 그런 말 들을 일도 없고 하니까 당당하게 저는 페미니스트였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왜냐하면 제가 가족 얘기 많이 하는데 7남매에서 이제 딸 하면서 이제 넷째 딸로 태어나고 바로 밑에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2살 터울로. 제주 여성들은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독립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성의 지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주도는 희한하게도 어떤 제사 오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장자가 너무 중요하고 아들이 꼭 있어야 돼요. 아들을 못 낳으면 굉장히 관심을 받아요. 우리 엄마는 큰 며느리였는데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다시돌이에요. 다시돌. 딸이 계속 태어났는데 다시돌로 태어났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 치매신 어머니가 저를 보고 다시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드리면 봉투에다가 다시돌 은미 이렇게 갖고도 쓰는데요. 2살 터울에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귀한 아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동네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남동생 현욱이 손을 잡고 가서 사탕을 사주는 걸 보고 제가 몰래 따라가서 나도 달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남동생이 뭔가 하나 더 먹으면 똑같이 달라고 주장을 하다가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성에 대한 무한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20대 여성이 되었을 때는 난 절대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살았던 페미니스트였어요. 수전 선택에 대해서 이제 작가를 저 사실 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지성이고 우리가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촘스키 같은 사람을 미국의 지성이라는데 이 수전 선택이 굉장히 철학자로서 또 이제 문학가로서 굉장히 또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강렬하고 독보적인 지성이었다. 또 에세이스트다. 또 영화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도 하고 뭐 것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1933년생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39년생이신데 사실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항하고 이렇게 나는 거 이제 했죠. 그리고 이분이 많이 알려진 게 1966년에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그 대표작이 있는데 초기에 이 책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돌풍을 일으켰다고요. 그리고 뭐 사진에 관하여 그거는 사진에 관하여는 사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그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였죠. 가서 되게 이제 그 사진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뭐라 그러죠? 표현을 그 뭔가 연출. 예, 그렇죠. 연출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상화하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사실은 진실을 되게 왜곡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를테면 뭐 전쟁이다.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이미지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엄청나게 잔혹한 이팔 전쟁이라든지 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지만 전쟁 이미지를 사진으로 연출을 하면은 뭐 이를테면 뭐 한국전, 베트남전의 옛날에 그 이미지에서 그걸 딱 고착해봐서 전쟁은 나랑 먼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어떤 이미지가 오히려 대상과 어느 어떤 이제 사회 문제와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식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빈곤이라든지 또는 뭐 기아다 그러면은 기아도 뭐 아프리카 뭐 소마리아 뭐 그런 것만 자꾸 보여줘서 여기도 그냥 나의 현실과는 좀 무관한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래서 사진에 관하라는 에세이가 있고 또 은유로서의 질병인데 그 실제로 암투병을 꽤 하고 또 이제 평생에 걸쳐서 많이 아프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암투병을 한 적이 있지만 사실 그러면 하면은 많이 성찰을 하게 되죠.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가? 왜 그러니까 또는 타인의 시선, 막 또는 왜 저 사람은 저병에 걸렸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또는 뭐 낙인 팁 이런 것들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조 선택은 암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뭐 책은 저는 못 읽어봤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 되게 가까운 친구들이 그 뭐 에이즈로 죽은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부분도 많이 생각했는데 에이즈는 지금은 좀 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소수자들이 그러니까 동성애의 결과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에이즈를 무슨 그 벌받은 거라는 식의 어떤 낙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그 에세이들이 굉장히 지금의 현상과 그 현대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이제 책들을 썼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수조 선택이 이제 개명한 이름이고 결혼을 17살에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19에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근데 나중에도 이제 아들이 엄마 책 이제 뭐 이렇게 편집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조 선택 재단인가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들을 되게 빨리 낳았어요. 아들을 이제 하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글 쓰고 여러 가지 책들을 쭉쭉쭉 낸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71세 때 이때도 병으로 돌아가시죠.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좀 어렵죠. 그러고 이제 보면은 제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강교를 만났는데 박현 교수님이라고 영문학 하시는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수조 선택을 읽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는 앞부분만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우리 김명수 선생님처럼 보면 약간 이렇게 뭐 외모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여자 몇 살이에요 물어보고 하고 그걸로 좀 차별하고 나이 차별하고 하는 거는 지금도 물론 있지만 이때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대적 격세지감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박현 교수님이 수조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동성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이섹슈얼이라고 하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동성 애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애인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거기서 제가 요거를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생에 걸쳐가지고 여러 여성 파트너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저명한 사진작가의 애니 레보비치 이분이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존 레논이랑 보노요코 그 사진 찍은 그분이래요. 뭔지 알죠? 그 센세이션. 네, 그분이래요. 근데 이분 애인한테 되게 편지를 막 이렇게 보낸 것들이 이렇게 보면 출간은 안 됐잖아요. 근데 그 편지들이 몇 개가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엄청 뜨거운 어떤 애정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얘기는 아들이 출간했다고 하죠. 이렇게 아들이 그게 엄마의 그런 저서들을 이렇게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동성애라는 게 어떤 분은 그러면은 여성의 동성애와 남성의 동성애의 어떤 계기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는데 좀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뭔가 우리가 동성애를 얘기하면은 뭐 선천적인, 역천적인 뭐 이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냥 성적 지향이 다를 것뿐이 있는데 약간 수전 선택은 여기서도 얼핏 나왔었던가? 그 약간 동성애를 약간 뭔가 약간의 저항까지 했지만 그런 식의 수단으로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동성애를 한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에 관하여 운유로서의 질병, 타인의 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되게 많이 했죠. 페미니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저 태어날 때부터 페미니스트라고는 하지만 사실 페미니즘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여성 참정권이 되게 늦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나 좀 알고 있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페미니즘 몰랐는데 역시 또 챗GPT한테 물어봤죠. 요즘엔 걔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여러 가지 이제 웨이브 물결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 시기들을 페미니즘 역사에서 물결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페미니즘 웨이브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아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First wave, second wave, third wave, fourth wave 해가지고 웨이브가 나오는데 First wave가 첫 번째 물결이 여성 참정권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20세기 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또 설명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 잡고 있군요. 그래서 참정권 획득하는 시기까지고 재산권, 교육권, 계약권 이런 식에서 권리라는 측면은 게 제1물결이고 제2물결은 1980년까지인데 이때는 베티 프리단의 여성성의 신앙 출간이라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기점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삶에서의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이거 되게 유명한 구호거든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인의 성차별, 폭력, 성폭력 이런 식으로 피임, 낙태. 지금도 미국은 낙태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막 영어 공부할 때 프로 라이프, 프로 초이스 이런 걸 해보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토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낙태 찬성이냐 반대냐를 미국에서는 프로 라이프, 프로 초이스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서 대선하거나 할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제2물결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여성 억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부장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책 온위민도 요 시기 제2물결 페미니즘 시기 때 저술한 책을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또는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떠오르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시몬드 보거는 그쵸 제2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읽었던 프랑스 문학가 중에서 아니 에르노는 자기가 낙태 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성으로서의 삶의 경험들 출산한다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썼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설인데 그게 굉장히 사회학적인 텍스트로 읽히기도 하죠. 그리고 제3물결로 넘어가면 제3물결은 19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해서 다양성과 개인의 주체성 이건 굉장히 좀 그전에는 좀 더 이제 집단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의 주체성을 되게 강조하고 교차성이라는 intersectionality 요게 이제 책에서도 나와요. 교차성이라는 거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교차성이 등장하고 이게 다양한 어감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건데요. 제가 저도 페미니즘에서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90년대 학교에서 이제 영문과 수업 들을 때 그때 그런 얘기는 한번 어떤 여성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들었었냐면은 왜 이렇게 페미니즘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여성끼리 연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들 이를테면 흑인과 백인이 다르고 또 계층에 따라서 상류층, 중류층, 또 하류층에 여성들이 있는 곳에 자기 어떤 계층의 어떤 얘기라든가 또는 뭐 종족, 인종적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뭉치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어봤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교차성에 대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때까지가 제4 물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주로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 관계가 함께 시작됐다고 하고 미투가 2018년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배우 이제 하면서 미투 나 역시도 성폭력 피해자다라고 해서 미투를 하는데 이게 참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SNS를 중심으로 이제 미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미국에서는 미투가 굉장히 나도 역시 피해자다라는 게 이렇게 밝히는 이런 거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있었나요? 서지영 검사. 응? 서지영 검사. 그쵸? 그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 정도야.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알려져 있거나 또는 자기 권력 좀 이제 파워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했지 그냥 일반인들은 아마 미투를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뭔가 이에 대한 보통의 여성들은 저는 다 잘 살면서 다 크고 작은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의 경험들을 불운하게 또 많이들 가진다고 생각해요.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을 좀 포스팅을 할까도 생각하다가 올렸다 지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렇게 남들의 시선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여기 아까 상호교차성이죠. 상호교차성이 없는 페미니즘은 이게 아마 백인 우월주의라는 뜻일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구호도 있네요. 그래서 미투 이런 거에 대해서 편집했던 그 사진 이미지 이런 걸 가져왔어요. 하여튼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냥 아마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챗GPT한테 페미니즘 관련해서 읽으면 좋은 책이 뭐냐 하니까 추천도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공유해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 책은 미국 편에 서로 다른 식의 나온 에세이들을 묶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 책은 조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책을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뭐 나이듦에 대한 거,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거, 여성이라는 제3세계에 대한 거, 또 스타일과 취향에 대한 거, 또 페미니즘과 지성 이런 부분들의 주요한 이렇게 쟁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명신쌤이나 저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이 쓰여졌던 요게 쓰여졌던 1970년대 담론과 지금의 담론의 큰 차이는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도 역시 자꾸 제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어쨌거나 챗GPT한테 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래도 누가 했다는 거는 분명히 밝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담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차성이 되게 중요하다. 인종, 계급, 성적 지향 등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논의하는 그런 거 있고 옛날에 아무래도 이제 페미니즘이 막 이렇게 담론이 사회도 지금은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옛날은 오히려 그만큼은 아니죠. 그랬을 때 객체와 타자와 그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좀 더 기본적인 또는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었겠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을 사실 이 책을 읽고 저도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들은 공공연하게
화장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웃겼어. 네, 저는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지금 50 중반에 들었으니 저도 뭐 화장은 조금밖에 안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파우더 좀 바르고 뭐 립스틱 좀 바르고 눈화장 안 해요. 뭐 눈화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하는데요. 눈이 예쁜 편인데 그나마 눈은 안 하는데 근데 어쨌건 이 파우더가 막 번지니까 그래서 가끔씩 고치고 싶은데 고칠 짬이 없으면 보통 화장실에 가서 고치잖아요. 근데 고칠 짬이 없으면 어떨 때는 한두 번은 버스에서 뒷자리에서 이렇게 컴팩트를 꺼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꺼낼 때마다 좀 민망하거나 주위를 살펴봐요. 왜냐하면 공공장소잖아요. 이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고쳐도 되나? 어떤 것 같습니까? 고쳐도 됩니까? 고쳐도 돼요? 고쳐도 돼요. 그럼요. 근데 그게 참 이게 뭔가 화장한다는 행위는 되게 개인적 행위 같고 뭔가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과물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지하철에서 이 그룹하고 막 화장하는 사람 젊은 여성들은 그렇게 하죠. 막. 돼 있지 않아. 아예 전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끝까지 다 해. 40, 50대도 중에서도 지하철에서? 그 맨 얼굴에서 시작해서 화사하게까지 변신하고 있어요. 저는 무대까지. 저는 본 거는 이제 좀 젊은 여성? 젊은 애들은 젊은 보이죠. 여성들은 이제 막 뭐 말고 다니고 다 막 해. 그런 거 많이 하죠. 싹다 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수저 선택 여사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화장을 꼭 하려고 드냐라는 시인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까지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화장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어떤 억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갖냐라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주체성의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아무래도 이제 여성 남성이지만 지금은 이제 또 트랜스젠더 그리고 시스젠더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거 그리고 실천에 대한 거 그러니까 미투라는 게 하나의 또 액션인 거잖아요. 액션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여성이 어떤 피해에 대해서 알리고 확산하는 그런 건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이제 액션에 대해서도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돼 있고 근데 여중에서 또 오히려 이제 온라인 상의 그런 것들은 또 20대 남성들의 굉장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공격을 많이 받거나 또는 이제 갈등의 또 핵심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시스젠더라는 단어를 저는 드라마 보고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그래서 시스와 트랜스의 좀 약간 3대 개념인가 봐요. 그러니까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저는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여자다.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남자다. 이게 원래 성대로의 그 생각과 몸이 일치하면 시스젠더. 시스젠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성 뭐 했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압력이 여성의 지성 발휘를 방해하는 기제다라고 해서 뭐 탈브루스 논문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뭔가를 바꾼다는 거는 어떤 관시라든지 이게 켜켜이 오랫동안 일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성들이 이제 브래시어를 안 하는 거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브래시어는 불편하긴 불편하거든. 요즘은 뭐 많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편한 것도 있다지만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의 가슴을 어떤 성적인 어떤 걸로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그참그 탈브레이즈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근데 성적인 걸로 안 생각하면은 뭐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인 거죠. 채로 들어가볼게요. 이거 제가 그 요새 나이에 대해서 할 때 이걸로 했는데 이렇더라고요. 마크롱 부인이 친구 엄마. 친구 엄마 그리고 학교 선생님? 네, 선생님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 마크롱 부인은 25살 연상이고 어쩌다 보니 트럼프 와이프는 25살이 연하야. 근데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아유 어떻게 저렇게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젊은 남성이랑 결혼했지? 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성이 많이 연상인 거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누구죠? 이제 그 화가 갑자기 피카소가 8번 결혼했죠. 여성 편력. 8번 결혼하면서 나중에 엄청 뭐 거의 80대도 막 엄청 젊은 여성들이랑 뭐 맨날 바람 피우고 맨날 바람이 불죠. 네, 뭐 몇십 살 차이 나는 여성이랑 사귀고 막 그렇게도 했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런 남성은 되게 이렇게 능력 있는 남성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이 듦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제3세계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저도 촘촘히는 못 읽었는데 더 계속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은 좀 들여다볼수록 좋은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비유가 옛날에는 노예제가 한창일 때는 노예는 원래 그렇게 물건 취급되고 소유물 취급되고 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 종의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뭐 특성인 것이냐 그리고 흑인은 열등하고 멍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식으로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남자 여성의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도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계기로 노예제가 그렇게 해방되듯이 여성도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 챕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여성성, 남성성으로 이제 기저화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너무 뭐 예를 들기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페미니스트인 조미는 어느 날 아들 지우가 어렸을 때 그 학습지를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자주 한 적은 없고 학습지 선생님이 해서 뭐 달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애기한테 달인 이거는 엄마가 옷 다리는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아닌데요. 저는 다리질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여성성, 남성성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책이라든지 또는 영상, 뭐 TV에서 보여주는 역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수전 선택은 뭔가 힘겨운 투쟁이 있어야 된다. 거저되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계급 투쟁으로만은 안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떠오르는 책 있지 않습니까? 뭐죠? 예,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그리고 사실상 버지니아 울프가 그때 이제 월급으로 치면은 그 자기 수입 월급으로 한 4,500만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연봉 한 4,5천만 원이었던가. 그 정도는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지금도 맞죠. 그 정도 있어야 어디다가 얽매이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데서 경제적 독립이 되게 중요하다. 소조 선택도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성이 독점적 권력 속성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보통의 뭐 직업분들에서 뭐 여성들도 주로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관습적 경계선을 최대한 지어야 되고 연대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여성이 안 된다. 이게 전에 시사주간지에서 요런 얘기 들었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를 다 썼잖아요. 의무 착용이어가지고 여자들이 출근할 때 화장을 안 하고 출근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서 출근 시간을 굉장히 절약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꾸민 노동이라는 말도 쓰던데 그래서 코로나 때는 마스크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면 더 외모가 상승 작용을 더 이렇게 높게 평가된다. 그런 얘기 못 들었었어요? 이게 그 아랍 여자들 그래서 이거 히잡 쓰면 뭔가 신비로워 보이죠. 그래서 실제 외모보다 마스크를 쓰면 미모가 상승한대요. 가려야 돼. 네, 가리는 게 적당히 가려서. 가리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네. 마스크 쓰는 분들은 화장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한 최대 10분
사람에 따라서 막 뭐 1시간도 쓰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사실 이 챕터를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름다움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름다움이 주로 이렇게 여성보다는 남성의 아름다움에 그 우리가 역시도 이제 퓨어 영화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퓨어 영화 중에서 Call Me By Your Name이라고 아세요? 보셨어요? 네. 너무 좋지 않은 영화? 저는 오메니스의 그 영화 그것도 썼는데 콜미 바이오는 너무 좋고 그 이제 OST도 좋아요. 이 영화 이제 몇 년 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두 연인 남성 연인이 있는데 그 나이가 있는 남성이 그 이제 그리스 그 이제 그 뭐지 고고학 그래서 고고학 연구하죠. 연구하는 사람이죠.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들 그 연인이 아들인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교수라서 같이 협업해서 그렇죠. 그 공부하느라고 그 별장에 같이 놀러 오게 됐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둘이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고고학 연구를 하면서 그 그리스 남성의 인체에 대한 아름다움 그런 이제 언급이 좀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어쨌거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남성의 욕체였지 예전에는 고대 그리스 같은 데는. 어쨌거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의 욕체가 가지고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뭐 근육 이런 얘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성들한테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아름다움이 경쟁력이고 아름다움을 반드시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식까지 억압이 작동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매혹적인 파시즘은 저는 리펜슈탈이라는 그 영화 감독 아셨어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요. 이름도 발음도 힘들어요. 리펜슈탈. 그래서 여기 책에서 히틀러 여기 보니까 그래서 혹시 찾아봤죠? 그러니까 레이 리펜슈탈이 굉장히 많은 영화를 되게 뭐 나치의 가장 유명한 그 나치의 영상 중에서 유명한 게 이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배우이자 감독이자 영화 제작자인데 그 아마 이제 그 나치 전당대회 이런 거 또 이제 올림피아 이런 거는 막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엄청 그런 저기면 아리안 남성의 강인함을 얼마나 보여주겠어요. 이런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하는데 요게 매혹적인 파시즘의 선은 이게 이 사람은 그러면은 나치 부역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처벌은 전쟁 후에 막 이렇게 전범 이런 처벌을 받은 건 아니고요. 왜냐면 본인이 뭐 막 직접적으로는 안 했으니까.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좀 부역자랑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나이가 들도록 살았는데 보면 2003년까지 그쵸 100년 나이가 살았겠네요. 보이긴 살았는데 오래가는 나중에는 저기 사진 작가도 하고 막 해서 작업을 계속 했대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뭐 아프리카 가고 어디 가고 해서 막 작업하는 막 전시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되게 그게 좀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좋게 평가하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술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수전 선택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시스트의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뭐 때문에 어떤 예술성 그것 때문에 이 파시스트를 좋게 보거나 또는 무슨 뭐 여성 영화제 하는데 이 사람 작품을 튼다거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 챕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과 파시즘이라는 게 있고 그 파시즘이라는 현상이 틀어넘어 가부장제의 역사와 섹수얼리티, 포르노그래피, 권력의 비추 이런 미학적 추종을 탐구하고 파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쪼쪼 하면서 이제 에이드리언 리치라고 하는데 에이드리언 리치도 이미지를 전 가져왔거든요. 젊을 때 엄청 예쁘죠. 젊을 때 엄청 예쁘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이 되게 나이 든 모습 보면 약간 중성적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아무튼 이 시인으로서 되게 이제 미국의 또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시인이고요.
시가 또 꽤 번역된 시들이 있습니다. 에이드런 리치라는 되게 유명한 시이고요. 이 사람이 수중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둔천 배터리가 나온 것 같은데. 배터리? 예, 에이드리언 리치 발음 힘들죠. 에이드리언 리치가 선택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선택이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페미니즘과 패시즘이니까 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드리언 리치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리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뭘 설명 하나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발제문 작성해놓고 한 일주일 좀 놀다 보니까 조금 했는데 지성의 규범적 미덕을 따분하게 폄하하는 것 역시 패시즘의 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좀 잘 어렵죠? 그냥 이 부분은 둘 다 엄청나게 쟁쟁한 작가들이니까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패시즘과 그 앞에 그 저기 뭐지 리펜슈탄 글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네, 그런 위치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는 셀머 건디와의 인터뷰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페미니스트들끼리 또 이런 부분이죠. 페미니스트 동료 여성들에게 변절자라고 비난받을 유형 없이 여성 혐오의 전쟁에서 나를 방식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자기 작품에 페미니스트적 함을 남기거나 내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페미니즘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뭐 조금 약간 결이 다르거나 또는 약간 뭐 다른 입장으로 보이면 굉장히 이렇게 변절자라고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같이 연대하고 또 이제 협력하는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자기의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편의 에세이가 묶여있는 것이 이 책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였어요. 제가 챗GPT한테 그래가지고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우리가 이제 대선 때 되게 윤석열 대선 때부터죠.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제 아는 분의 아들들이 20대 아들들이 그때 다 윤석열을 뽑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아들들이? 제가 아는 그분은 되게 한데 부모가 되게 괜찮으신데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또는 세대가 젠더가 갈등이 되게 우리 사회에서 팽배했죠. 그래서 페미니즘을 둘러싸는 현재 한국사회 갈등과 원인, 사회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세 개 질문에 대해서는 뭐 발제 마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제가 챗 GPT 선생이 얘기해준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 질문에 연결되는 건데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는 20대 한국 남자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까 재밌는 게 기억나는 게 이렇게 페미니즘 하면 그 단어 자체가 조금 거부감을 주니까 그러면 하지 말고 상대들이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기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손해본다 혹은 피해를 받는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또 공정인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의 원인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페미니즘을 다이어내는 문학작품을 추천할 책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읽었던 책도 있고 또 이제 몇 권을 골라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